메일을 몇 개 받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을 올린 대로 이제 문의 주신 분들의 어떤 내용들을 보고 제가 골라서 이제 답변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메일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몇 가지 보다가 이제 먼저 2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네요. 이게 될 줄 몰랐는데. 네, 처음에 문의하신 분은 지금 한국에 계신 분이고 40대 중후반의 남자분이세요. 편의상 제이님이라고 부를게요. 이분은 전에 부부 아내 되시는 분이 저랑 통화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블로그도 보시고 뭐 그렇게 하다가 지금 문의를 주신 분이시고, 메일을 길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4인 가정이고, 먼저 이민 계획은 제 첫째 자녀분이 대학에 입학한 후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몇 년 여유가 있는 상태고, 매년 발리에 휴가를 오신다고 하니까 발리에 대해서 어떤 뭐 여행 경험이나 이런 것 자체는 제가 발리에 이민을 오겠다고 결정했을 때보다 훨씬 충분하신 것 같아요. 저는 발리에 경험 별로 없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메일에 관광과 이주의 차이점, 천지 차이라고 하신 걸 보니까 이걸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기 자체는 이제 한국에서 인생의 반을 치열하게 살았으니까 나머지 반은 좀 살고 싶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이주 자산으로 6억 원 정도를 생각하신다고 하셨고요. 1, 2년 정도는 거주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적응하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의뢰를 하셔서 집을 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뭐 가게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적으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예산에 대한 거예요. 6억을 갖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이셨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메일만 봐서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6억 원이 대학교 학비를 생각하고 나머지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6억 원 안에서 자녀분들의 대학교 학비까지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지를 적지 않으셨는데, 여기서는 그냥 6억 원이 전부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6억 원 안에서 이제 계획을 짠다고 생각을 하면, 제 생각에 제가 보내드린다면 만약 6억이 전부인 상황이다라고 하면 2억 정도는 자녀분들 한 분 한 분의 이제 뭐 학비와 어떤 생활비로 빼두고요. 4억 정도를 생각을 하면 자녀가 더 없으니까, 뭐 애들을 만약에 계속 국제학교를 보내고 키워야 되는 입장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부의 50대부터의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금액으로 4억은 발리에서는 지금 현재 환율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4억이라는 돈 안에서 최초 1, 2년, 그러니까 내가 직접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얼마나 안 까먹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집은 부부가 살 집이라고 하면 뭐 좀 여유롭게 짓더라 하더라도 그 집 자체는 뭐 1억, 1억 5천이면 뭐 짓는다고 보고요. 아무리 좋게 뭐 엄청 크게 짓지는 않겠죠. 자녀가 없으니까. 그러면 적당히 뭐 한 30평대에서 뭐 한 100제곱미터 정도 두 분만 딱 한다고 가정하고, 자녀분들이 뭐 방학 때 와서 지낼 수 있는 방 정도만 이제 계획을 한다고 하면 뭐 엄청 큰 방이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큰 집을 갖고 싶다 뭐 한 4, 50평대를 짓겠죠. 뭐 1억 5천이면 그냥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1억 5천은 전부 다 포함해서 가구만 제외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으로 그런 걸 계획했을 때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건 현재 오늘자 환율과 상황을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가게라고 적으신 부분이 가게의 규모나 건물의 크기나 가게와 집이 같은 곳에 우리나라 이 상가 건물처럼 같이 있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걸 안 적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얼마나 여유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은 이제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이제 안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직접 아는 사이에 뭐 지인이나 친구 정도는 돼야 그 사람을 좀 어느 정도 뭐 추측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제가 지금 아직 뵙고 뭐 아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능력과 경력이나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아이템이 단순하게 유망하다고 해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무슨 모든 분야, 발리에 있는 모든 어떤 사업을 다 아우를 만한 사업 컨설팅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있냐, 그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발리에 뭐 모든 분야를 다 아는 사람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가 뜬다, 뭐가 된다, 뭐가 트렌드 할 거다, 뭐가 더 수익이 높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많이들 이제 사업 실패하실 때 겪으시는 부분들을 좀 조심하신다면, 예를 들면 뭐 너무 무리해서 과한 투자를 한다거나, 주변에 뭐 파트너를 좀 잘못 찾으셔서 사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욕심을 내셔서 한다거나 하는 거 없이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해서 1년, 2년 지나감에 따라서 초반에 당연히 투자금 대비 수익이 나지는 잘 않을 거란 말이에요. 초반에는 어떤 사업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런 기간을 충분히 잡고 보여지는 거 대비했을 때 실속을 찾는 걸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스텝을 밟아서 하면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 블로그를 많이 보셨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서 추천했던 게 이제 좀 된 얘기지만 닭갈비하고 미용실 같은 거 추천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으신 것처럼 닭갈비는 인도네시아에 한국계 프랜차이즈가 생겨서 지금 모 쇼핑몰에 들어와 있고, 다만 이제 그걸 들어오는 시점이 좀 안 좋았어요. 들어오는 시점이 안 좋아서 지금 바로 코로나 사태를 맞고, 지금은 현재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닫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니까 여력이 좀 있겠지만 이제 쇼핑몰이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운영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인 미용실은 아직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서울의 미용실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는 도전의식이 있는 미용사분이 계신가의 문제일 뿐이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신 질문이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한국에서 전원주택 건축비 물어보시는 거랑 비슷해요. 사실은 제가 블로그에도 많이 적었는데 건축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적절치 않아요. 제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러이러한 규모와 이러이러한 내외부와 인테리어나 혹은 내재의 장치를 가진 걸 지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적절하지, 건축비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건 마치 그냥 뭐 제가 흔히 하는 얘기로 발리의 차 한 대 얼마입니까? 라는 거랑 비슷합니다. 당연히 1,500만원짜리 차도 있고요, 2억 5천짜리 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 없이 건축비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건축을 안 해보신 분들은 건축비라고 하실 때 사실상 전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이사하기 직전 상태까지 모든 게 다 완비되어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분양받는 금액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건축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명목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목비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비용 빠져야 되고, 뭐 전기, 인기 같은 부대 비용 빠져야 되고요. 인테리어 비용도 빠져야 돼요. 그러면 건축주와 건축가가 서로 다른 범위와 범주로 같은 단어를 해석하니까 나중에 싸움이 납니다. 나는 2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2억 샀는데도 아직 2억이 안 됐지? 왜 더 달라고 하지?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토목비 같은 경우는 땅의 부지가 탄탄하냐, 혹은 농지냐, 혹은 경사가 많이 져있는 곳이냐에 따라서 몇 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로는 이 게스트하우스 짓는 비용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땅도 안 정해져 있죠. 위치도 모르죠. 규모도 모르죠. 그다음에 내외부 디자인이나 외장재, 내장재를 어떻게 할지도 얘기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이걸 얘기하기는 힘들고, 제가 블로그를 보셨다니까 말씀드리자면 제 블로그에 있는 걸 보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냥 그거 보시고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아니면 저한테 더 많은 걸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만큼의 금액을 투자하고 싶은데 그 금액으로 이러이러한 걸 구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뭐 가능 불가능, 혹은 여기서 얼마를 빼야 돼요, 여기서 얼마를 더 해야 된다, 규모를 줄여야 된다, 규모를 이런 게 나오겠죠. 발리가 서울같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자재여도 금액이 비용이 다르고, 한국에서 비싸면 여기서 싸고, 여기서 싸면 거기서 비싸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는 관세가 비싸기 때문에 공사품 종류, 수입품 공사품 굉장히 비싸서 건축자재를 수입하는 것은 굉장히 비싸진 거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 만약에
위치도 규모도 내부 외부의 디자인도 안 정했는데 얼마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가격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뭐 다만 이제 그래서 저한테 이걸 얘기하려면 어떤 형태로 나무로 지을 건지 콘크리트로 지을 건지 혹은 요즘 많이 하는 인더스트리얼 형태의 디자인으로 해서 지을 건지 유리를 얼마나 쓸 건지 그 유리의 사이즈에 따라서는 여기서는 템펄드 글래스를 안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을 건지가 정해져야지 가격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하시되 다만 제가 첫 번째 답변에서 학비 2억을 제외하고 사업을 해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린 걸로 답을 얻으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이 꾸따와 산후루의 거주지로서의 환경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제가 추천하는 지역도 물어보셨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꾸따는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50대 이후의 부부가 거주하기에 기본적으로 나이를 제외하고 거주하기에 좋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꾸따가 거주하기 좋은 지역은 일하려면 제가 꾸따에 거주하고 꾸따에서 가게를 하면 꾸따에 살기가 좋을 수 있죠. 출퇴근이 가까울 거니까. 그 정도일 것 같고 산후루 같은 경우는 오래된 지역이고 이제 외국인 마을이 제일 처음 생긴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뭐 약간 안정적이고 좋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트렌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막 스미냐가 완전 다 죽었는데 산후루는 그래도 돌아갑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봐도 산후루는 그런 대로 가게들도 다 운영이 좀 되는 편이에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가게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카페, 레스토랑도 어느 정도는 다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동네가 좀 오래됐고 길도 좀 꼬불꼬불하고 좁고 좀 노후된 건물도 많고 빈 땅이 없고 좀 그렇죠. 동네는 관광지에 거주하시면 이제 물가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좋은 점은 관광지 근처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살기가 편하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외국인 밀집 지역은 치안도 별로 안 좋고 사람들 구하기 힘들고 제 사람을 구해도 와서 다 약간 뒤통수 치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 약간 개인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보자면 강남에 사느냐 한남동이나 이태원에 사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쓰기는 뭐 관광지 쪽이 좀 편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짱구, 우말라스, 스미냐 전부 다 치안이 좀 나빠졌기 때문에 그다지 권하고 싶진 않고요. 지금 문의하신 시기 자체가 3년 정도 후 지역 시기라서 뭐 집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빈 땅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야 돼서 지금 제가 추천해드리는 지역이나 산후루 같은 지역이 3년 후에도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언어 문제만 해결되면 개인적으로는 뭐 관광지보다는 이제 거주하기 좋은 지역을 찾는 게 좋겠죠.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길이 좀 넓고 필지가 반듯반듯하고 로컬들이 좀 한 70% 정도는 살아야 치안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덴파사르 북부 혹은 동부, 기안야르와 덴파사르 인접 지역 정도가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좀 자주 쓰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나중 얘기, 몇 년 후에 얘기를 하면 얘기가 사실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요. 환율도 크고 그다음에 상황도 많이 바뀔 거고 작년하고 올해가 또 다른 것도 코로나가 있는 것처럼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올 때, 6년 전에 올 때 이제 환율 얘기를 좀 잠깐 드리면 1달러에 13,500루피아에 왔어요. 근데 제가 발리 딱 도착한 한 달 전에는 14,200루피아였어요. 한 1달러에. 그것도 이제 원달러 환율까지 계산해보면 얼마나 폭이 클지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최근 5년 동안 달러 대비 루피아 변동폭이 40%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0% 안에서 계속 오락내락 했던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면 지금부터 3년 후면 40%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6억이 운이 좋으면 나중에 8억의 가치를 가진 루피아를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6억이 쉽게 말하면 7밀리아르일 수도 있고 9밀리아르, 10밀리아르일 수도 있고 6억이 6밀리아르도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이제 루피아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말씀하신 어떤 예상이나 이런 것도 그때 가서 유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어쨌든 그래도 조금 어림잡아서 생각을 하시기에는 뭐 제가 드린 답변으로 충분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의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제가 내년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좋은데 이제 한 3년, 4년 남은 얘기라서 이제 오셨을 때하고 또 오셔서 1, 2년 지나고 나서도 또 환경이 좀 다를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